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2023년도 4월 8일 날 시행된 사회복지학 개론 국가직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 한 문제씩 잘 풀어보시되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필기노트 아시죠 여러분? 예, 해커스 출판사에서 출판된 이 필기노트에서 논점 하나도 어긋남 없이 전부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점 명심하시고 관련된 내용들 비교하면서 우리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리 1번 문제입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오랜만에 출제됐습니다. 이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운동의 특징을 묻는 문제. 자,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에서 찾았다. 맞습니다.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감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자, 비교를 해보자면 인보관은 어떻게 사회 환경적 또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았다. 우리 그렇게 공부했었고요. 자, 두 번째, 인보관운동은 대학생 등이 중심이 돼서 진행한 활동이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졌던 인보관운동은 이 대학생과 특히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이죠. 예, 그 다음에 누구? 예, 이제 성직자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개신교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활동 맞고요. 자선조직협회에 기반이 된 이론으로, 자, 이념으로 사회적 다윈주의를 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용어가 생소했는데 이 출제자의 의도가 확 보여지죠.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사회적 다윈주의가 아니라 사회 진화론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이 진화론을 창시한 사람이, 즉 자연 발생적 진화론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다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을 영어로 표현할 때 다윈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 진화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자선조직협회에 기반이 된 이념 사회 진화론 우리 열심히 공부해 봤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사회 진화론이 그 다음에 인도주의, 이게 자선조직협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라고 우리 실천론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자, 인보관운동은 우회 방문 원을 활용한 사회조사를 통해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다 맞는데 뭐만 틀렸어요? 우회 방문원이죠. 예, 이 우회 방문원 또는 우회 방문자는 이건 인보관운동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자선조직협회에서 활동했던 이 중산층 귀부인의, 주로 이제 중산층 귀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인보관운동은 사회조사를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를 생성해냈고, 그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이제 법령 제정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생성했다고 공부했었고요. 관련된 교육 사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빈곤자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일종의 계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교육 사업에 이제 매진을 했다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틀린 건 뭐예요? 우회 방문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인보관운동은 이걸 맞게 고치려면 우회 방문원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자, 빈곤 지역에 인보관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확한 답이 됐겠죠. 자, 관련해서 우리 필기노트의 제 18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선조직협회 구빈법상 조직인 구빈위원회 업무를 협력해서 구제 신청자를 접수하고 1:1 방문 서비스 제공했다. 우회 방문단 파견한 건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보관운동은 어떻게 해요? 환경 개선 교육 사업들 진행을 했고, 관련해서 기술 교육 등의 교육 사업을 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면 사회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통계 자료를 생성해냈고, 그걸 뭐에 활용한 겁니까? 이 빈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한 방법은 이 빈곤자들한테 유리한 형태의 법을 또는 제도를 제정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설득시켜야 되고 여론을 설득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다? 자, 다 사회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봤었어요. 자, 그 1번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습니다. 자, 2번 봅니다. 특정 현상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한 번도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았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요. 자, 현상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해야 된다. 맞고,
현상이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 다수에게 집단적 사회 행동을 통해서도 현상의 개선이 불가능해야 된다. 여러분, 사회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확대되어진 겁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한 명이 갖고 있으면 그 개인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 구성원 여럿에게 어떻게 공유되어지고 공통으로 그 문제를 인식했었을 때 그것이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집단적 사회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게 고치려면 집단적 사회 행동을 통해서도 현상의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현상의 개선이 가능해야만 그것이 사회 문제더라.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해결되어져야지만 사회 문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또는 그 문제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을 대변하는 정부 조직들이 어떻게 집단적 사회 행동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수의 사회 구성원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현상을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개인이 사회 문제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관료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해야만 그것이 사회 문제화 된다 그랬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필기노트 8페이지 아주 똑같이 그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여기 봤더니 집단적 행동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상태라고 우리 필기노트 8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 규정, 우리 이미 공부했었던 것들, 다른 데선 안 공부했었을 거야. 우리만 했었을 거야. 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우리 제대로 필기 노트를 가지고 강의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거고요. 자, 3번 봅니다. 강점 관점. 얘도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강점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강점 관점은 병리적 관점에 반대되어지는, 즉 대비되는 사회복지 실천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입의 초점을 희망과 가능성에 두더라. 강점 관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외상이나 즉 트라우마나 또는 질병이 오히려 개인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도 보더라. 이거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그대로 내용 출제된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병리에 초점을 두는 의료 모델의 이론적 기반을 둔다. 여러분,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병리에 초점을 두는 관점을 우리는 병리적 관점이라고 했고, 그죠? 이 병리적 관점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모델이 의료 모델이에요. 그죠? 네, 의료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다시 클라이언트나 문제나 병리에 초점을 두는 것을 병리적 관점이라고 하고 그것이 강점 관점에 대치되어지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리적 관점에 기반한 실천 모델이 바로 의료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거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전문가를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로 인식한다. 이거 병리적 관점의 이야기죠. 우리 강점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어마어마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 해결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은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거 병리적 관점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3번은 기억하고 니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어렵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자, 우리 관련해서 사회복지 실천론 우리 필기노트 95페이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20년도 지방직 출제 이후에 참 오랜만에 강점 관점 출제가 됐었어요. 자, 해당 내용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외상, 학대, 질병 등 문제는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도전, 전환점,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자, 그것이 강점 관점이다. 자, 로엔보그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원칙 심사표상의 원칙을 우선순위에 따라 바르게 나가는 것은, 이것도 수업 시간에 논의 말씀드렸죠. 얘도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순서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생, 평, 자, 최, 삼, 사, 진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생, 평, 자, 최, 삼, 사, 진에서 두 문자를 따서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자, 얘는 답이 몇 번이 되는 건가요? 생,
평, 자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최, 삼, 사진 하니까 디귿, 니은, 기역, 리을.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렇죠. 예. 자,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기존에 나왔던 유형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던 문제. 4번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자, 관련해서 우리 필기노트 88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고요. 자, 선별주의하고 보편주의. 자, 이제 사회복지 정책 관련된, 할당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던 거였었습니다. 자, 봤더니, 보편주의는 수혜자에게 스티그마, 자, 스티그마를 낙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낙인이 발생되어지는 것은 선별주의죠. 선별주의나 또는 선별주의가 반영되어졌던 공공부조제도, 그 다음에 현물급여, 자산조사, 이 네 가지만 좀 기억해달라 그랬었어요. 낙인 발생한다. 낙인 얘기가 등장하면 몇 개? 네 가지. 그게 뭐였지? 선별주의, 자산조사, 그 다음에 공공부조, 현물급여. 이거 네 가지 외에는 낙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낙인이 스티그마로 출제된다라고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1번은 틀린 거죠. 이건 선별주의라고 해야지 맞는 거고요.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복지보다 제도적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도, 자, 우리가 이 문제는 뭐냐면 제도적 복지 개념과 그것이 반영되어진 할당 기준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 계속 공부해 봤지만 제도적 복지는 보편주의와 연결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적 복지는 선별주의하고 연결되어진다고 했었어요. 이 제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죠, 여러분? 예, 우리 사회에 5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5가지 제도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가족제도, 종교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그렇죠. 이런 제도들과 동급의 제도를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해야만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제도적 복지 개념 하에서는 이 사회복지제도를 영구적 제도, 지속적 제도로 본다 그랬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제도적 복지 개념이 반영되어진 할당이 뭐라고? 보편주의 복지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 5번 문제 2번 선지는 뭘 뜻하고 있냐면 제도적 복지 개념이 반영되어진 할당의 개념이 뭐냐? 그게 바로 보편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보편주의를 알고 있느냐를 그런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를 보자면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복지보다 제도적 지속성이 떨어진다.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거든요. 보편주의 복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선별주의 복지보다 제도적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지속성이 항구적이다. 또는 지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자, 항상 장애인연금 나오면 장애연금인지 장애인연금인지 빨리 구분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선별주의가 반영되어진 공공부조제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8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 그렇죠. 경증 장애인들에게, 그렇죠. 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선별해서 지급되어지는 급여가 바로 장애수당입니다. 얘는 선별주의에 해당하는 거 맞죠? 자,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서 사회적 효과성보다 비용 효과성을 더 강조한다. 요게 처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우리 필기노트에는 그대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은 맞는데 우리가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합성, 그렇죠.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일반적 가치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회 통합, 그렇죠. 그걸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얘기했고, 비용 효과성은 비용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꼭 급여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급여를 제공해 주자. 그걸 바로 비용 효과성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자,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서 사회적 효과성이 비용 효과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편주의가 강조하는 건 사회적 효과성이고 선별주의가 강조하는 건 비용 효과성이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필기노트 162페이지에 보시면
자, 사회복지정책란의 이 162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 이제 스티그마 관련된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죠. 스티그마 관련된 내용들, 낙인과 관련되어진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선별주의가 스티그마가 강하다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자, 장애인 연금에 관한 얘기 선별주의가 반영됐다라고 우리 필기노트 162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장애수당도 선별주의가 반영되어진 것이죠. 우리 162페이지에서 그대로 공부했고, 역시 162페이지에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다 다뤄봤습니다. 사회적 효과성은 자, 보편주의가 선별주의에 비해서 유리하다. 비용 효과성은 선별주의가 보편주의에 비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다 공부를 해봤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필기노트에서 다 나온다니까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자, 6번 문제 봅니다.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주요 학자의 견해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로마니 씨는 사회복지가 공공지원에서 민간과 공공의 혼합지원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로마니 씨 얘기도 시험에 꼭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로마니 씨는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의 사회복지 개념의 변천사를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로마니 씨는 어떤 얘기했냐면 공공지원에서 민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산업화 이전에는 민간의 자선 형태 또는 시혜적 형태였었는데 그것이 권리화되어져 가면서, 즉 시민권화되어져 가면서 산업화 이후에는 공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로마니신 얘기가 나오면 항상 뒤바꾸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뒤바꾼 문제 출제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 틀린 거고요. 앤서니 기든슨의 제3의 길을 제시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현금 지급을 통한 복지 지출의 확대를 주장했다. 이것도 뒤바뀐 거죠. 제3의 길에서는요, 이 교육에 대한 투자, 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국가 모형을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 투자 국가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억하시나요? 이 관련된 투자를 우리가 정부 지출을 투자 지출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현금을 주면 이거 그냥 쓰기만 하잖아요. 이걸 소비 지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기든스는 제3의 길을 제시하면서 자, 투자 지출보다 현금 지급을 통한 이게 소비 지출이거든요. 확대를 주장했는데 이걸 뒤바꿨죠. 원래 제대로 고치려면 교육에 대한 투자, 즉 투자 지출을 현금 지급을 통한, 즉 소비 지출보다 더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지 맞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기본적인 시각이 기회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2번도 바꿔놓기 틀린 겁니다. 자, 윌렌스키와 르보는 비공식 조직에 의한 자원을 사회복지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셔야 되죠. 보시면 윌렌스키, 르보는 비공식적 조직에 의한 자원을 사회복지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윌렌스키, 르보가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규정하기 위한 5가지 기준 제시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출제됐던 거 그대로 출제한 거예요. 공사리 직통, 그죠? 무슨 소리냐? 윌렌스키, 르보는 반드시 사회복지는 공식적 조직에 의해서 제공되어져야만 어떻게 사회복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비공식적 조직에 의한 그런 사회복지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거,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사리 직통 기억하실 거야. 자, 에스핑 안데르센, 그렇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정책이 계층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에스핑 안데르센 또는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인데 3가지 기준. 그렇죠. 첫 번째가 탈상품화, 두 번째가 계층화, 세 번째가 자, 국가, 시장, 가족 중에서 누가 사회 보장 또는 생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이 3가지 기준을 갖고서 복지국가를 자보사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삼인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중에서 이 맨 끝에 붙어있는 이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는 엄청나게 높고 계층화 정도는 엄청나게 낮은 국가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지금 이 문제를 봤더니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정책이 계층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뭐야? 계층화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탈상품화 정도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죠. 다시 정리하자면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는 극대화시키고 계층화 정도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가 바로 이 사민주의 복지국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복지국가 유형, 모형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기존에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들을 그냥 한 자리에다가 한 문제에다 몰아서 놨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로마니신 얘기는 22년도 지방직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필기노트 12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있고 제3의 길에 관한 내용도 우리 필기노트에 그대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핑 앤더슨에 관한 얘기도 우리 필기노트 39페이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높은 탈상품화와 낮은 계층화를 통해서 계층 간의 통합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필기노트 1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윌렌스키 르보가 얘기했던 현대산업사회의 사회복지 활동 기준 5가지 공사리 직통이죠. 반드시 공식적 조직에 의해서 제공되어져야 돼요. 자, 2012년도 지방직에 출제됐다가 참 오랜만에 벌써 10년이 넘었죠. 10년 만에 이제 다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전부 다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들이더라. 우리 전부 다 강의 시간에 다뤄봤던 것들. 자, 7번 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전 솔직히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나왔었거든. 그죠? 작년에 노인복지시설 얘기가 나와서 설마 이걸 또 낼까? 이 생각을 했는데 국가직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제가 노인복지시설이다. 예? 뭐죠, 여러분?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여가 노인복지시설이죠. 그러니까 노인 여가복지시설이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그렇죠.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이 세 가지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이죠.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자, 노인복지관은 지금 얘기 말씀드렸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 맞는데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 두 가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겁니다. 얘 때문에 틀린 거죠. 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자,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자,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어디에 해당돼요, 여러분? 이건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린 겁니다. 답은 쉽게 2번이죠. 그래서 이게 작년 22년도 지방직에 이 노인복지시설 종류가 출제됐거든요. 우리 필기노트 235페이지에 해당 내용들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출제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국가직에서 출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완벽하게 우리가 다뤄봤던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다. 자, 매슬로우의 초기 연구에서 제시된 5단계 욕구 위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이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위계에 관한 문제가 이전에 한 번 출제됐었어요. 언제 출제됐냐면 지금 15년도 국가직에 한 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나온 겁니다. 7년, 15년도니까 2023년이죠. 그러니까 8년 만에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위계에 관한 문제들 가만히 보면 자, 이런 거죠. 첫 번째, 자아실현 욕구가 안전의 욕구보다 강도가 더 강하다. 우리가 매슬로우는 이 초기 연구 때 5가지 욕구 위계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7가지로 확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5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맨 밑에 욕구가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걸 사회적 욕구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존중에 관한 욕구가 있고
맨 위에 자아 실현에 관한 욕구, 요렇게 5가지 욕구가 있었었어요. 기억들 나시죠? 그때 자,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걸 하위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상위 욕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하위 욕구, 위쪽으로 갈수록 상위 욕구. 그런데 그 욕구에 있어서의 강도, 즉 센 정도와 그 욕구가 발현되어지는 강도, 센 정도와 그 다음에 욕구의 발현 순위, 어떤 욕구가 먼저 나타나는가, 그 순위는 하위 욕구가 상위 욕구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가 일정 부분 달성되어져야만, 하위 욕구가 일정 부분 달성되어져야만 그 다음 욕구인 안전의 욕구로 넘어갈 수 있고, 안전의 욕구가 일정 부분 달성돼야만 소속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달성되어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봅시다. 매슬로우 초기 연구에서 제시된 욕구 위계론에 관한 설명. 자아 실현의 욕구가 안전의 욕구보다 강도가 더 크다. 그럼 어느 게 더 하위 욕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전의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보다 더 하위죠. 그렇죠? 예, 그럼 안전의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보다 더 강도가 강하다. 이래야지 맞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는 성장 욕구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필기 노트에서 공부를 했던 건데, 자, 요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우리가 결핍 욕구라고 얘기했고, 얘만 성장 욕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경의 욕구,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존경.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는 성장 욕구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아 실현 욕구만 성장 욕구에 해당이 되어지죠. 자기 존중에 관한 욕구 또는 존경에 관한 욕구는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핍 욕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죠. 자,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충족된 직후의 욕구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욕구. 직후에 욕구의 강도가 더 강해지더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충족된 직후의 욕구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결핍된 욕구예요. 결핍은, 자,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결핍 욕구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를 성장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충족된 직후의 욕구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족이 되게 되면, 즉 결핍된 부분이 충족이 되어지면 그 욕구 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핍 욕구는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게 되면, 즉 결핍된 부분이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욕구의 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결핍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거. 자, 안전의 욕구가 일정 수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매슬로우는 어떤 얘기했냐면 욕구가 완전하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가 충족되면 그 다음 욕구로 넘어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일정 정도 충족돼야만 그 다음 단계인 소속 사랑의 욕구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다. 완전히가 아니고 일정 수준이라는 얘기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일정 부분 충족되었을 경우에 발현된다. 우리 필기노트 54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 강의 시간에도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완벽하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충족되어졌을 때 다음 상위 욕구로 욕구가 이전되어진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예, 4번이 되네요. 그렇죠? 예.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매슬로우 얘기가 15년도 국가직에 출제되고 안 나오다가 이제 8년 만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 페미니즘 분파 얘기가 나왔어요. 페미니즘. 야, 멋있습니다. 페미니즘. 얘 출제됐었을까요? 안 됐었을까요? 예, 출제됐었습니다. 언제 출제됐냐면 11년도 지방직에 출제됐고 우리 필기노트 112페이지에 그 페미니즘의 종류 4가지를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우리 11년도 국가직에서는, 11년도 지방직에서는요,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자, 해당 내용들 한번 봅시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가정에서, 자, 급진주의 하면 생각나야 될 게 가부장제 가정이죠. 여성 차별과 억압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 억압이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인 출산에 따른 남성에 대한 의존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급진주의자들은 뭐 한다 그래서 애 낳지 않게 운동한다 그랬잖아. 그죠? 예. 여자가 남성들을 위해서 애를 낳는다. 그럼 애를 낳게 되면 애를
임신해 있는 기간과 또 애가 태어나서 얘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은 누구한테? 남성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게 여성을 어떻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유며 동기가 된다고 보는 게 급진주의적 시각이라 그랬습니다. 이 급진주의자들은 어떻게? 야, 그러면 애 출산 거부하는 거야. 우리 애 낳지 않겠다. 그럼 종속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바로 급진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이 계급 지배적인 생산 양식, 즉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불평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더라.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타파를 통해서 여성의 억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로 남성들이 자본의 소유자고, 그러다 보니 여성은 그 자본을 소유해 있는 남성들한테 어떻게 종속되어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나쁘다. 자본주의를 없애야만 어떻게 이 여성 해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3번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제도 및 관습상의 차별과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여성 억압이 발생한다고 인식한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이게 미국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다른 것이 아니고 기회의 평등. 무슨 평등이요? 기회의 평등. 여성도 남성과 같은 사회적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회 부여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나 또는 직업 문제 같은데, 물론 직업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가만히 보면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전부 이 교육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이 교육 문제는 누가 다뤄야 될 거야? 국가가 관련된 제도들, 법과 제도를 수선해서, 그렇죠, 이 교육을 다뤄야 되죠. 어떻게 교육을 사적인 영역, 가정에서 다루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종속 문제, 그러니까 앞하고 뒤를 사실은 조금만 이해할 수 있으면, 조금만 좀 깊게 볼 수 있으면,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야 될 그럴 지문인 거야. 그래서 여성의 종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성 억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여러분, 이 앞에는 맞는데 뒷부분이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즉 국가가 개입을 해서 여성에게도 이 기회의 평등, 즉 교육이나 직업이나, 우리 시험 나왔던 것 좀 보세요. 교육이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여성들이 알아서 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겠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년도 지방직에서도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출제됐었죠. 예, 이번 시험에서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출제된 겁니다. 자, 틀린 답으로 출제됐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뒷부분을 어떻게, 공적인 부분, 즉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또는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봤던 거고요.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본질인 계급 억압과 가부장제 성 억압 간의 결합에서 찾으면서, 자, 사회주의는 뭐냐면 공부했지만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해봤지만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하고 그 다음에 이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의 결합 형태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간의 결합에서 찾으면서 남성이 담당하는 유급의 생산 노동과 여성이 담당하는 무급의 가사 노동의 이분법적 사회구조를 타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시사 상식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 필기노트 112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서 페미니즘 정리 꼭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0번 보면 고령화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 했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분류가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해봤지만 이것도, 자, 이때 살짝 얘기를 나눠봤었어요. 우리나라는, 자, 고령사회라는 것은 유엔에서 정한 거죠.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이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게 언제? 2025년이 되면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입니다. 그래서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인 세상을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 노령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언제라고? 2025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뭔가요? 고령사회, 즉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자의 비율이 몇 퍼센트? 14%인 세상. 14% 지금 넘어서서 지금 17, 18%까지 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상식적인 얘기 맞고요. 노령화 지수는, 자, 노령화 지수가 출제가 됐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수를 몰라도 구할 수 있다. 우리 참 재밌는 문제가 나온 건데, 생산 가능 인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를 알아만 풀 수 있는 문제, 할 수 있는 게 노인 부양비하고 총부양비예요.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는 15에서 64세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노령화 지수는 생산 가능 인구 몰라도 되죠. 뭐만 알면 되나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인 고령 인구하고 유소년 인구라고 해서 0에서 14세 사이의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뭔가요? 부양을 받아야 될 인구들을 얘기한다라고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노령화 지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수 몰라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뭐만 알면 되나요? 예, 노인 인구 숫자하고 유소년 인구, 즉 0에서 14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 숫자만 알면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노령화 지수죠. 자, 생산 가능 인구를 알아야 되는 게 노인 부양비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총 부양비, 즉 뒤에 부양비자 들어간 것들은 생산 가능 인구를 알아야만 되더라. 자, 됐고요. 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서구보다 빠르지만 일본보다는 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문제가 나온 건데, 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서구보다 빠릅니다. 맞죠? 일본보다도 느리다. 일본보다도 빠르죠. 무슨 소리냐면 과거의 세계적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게 우리나라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다. 이것도 재미있는 문제인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요. 그죠?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는 높아요. 높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 아니라, 자, 문제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 높다. 이래야지 맞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우리나라는 뭐가 잘 되어져 있지 않아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 즉 노인을 위한 공적인 사회보장제도, 연금이라든지 또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 기초연금제도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노인 빈곤율이 다른 OECD 회원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국가로부터 그런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다 보니 뭐 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옳게 고치면 어떻게 고쳐요?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니라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니은만 맞죠? 디귿하고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우리 필기노트에 해당 내용들이 있고, 자, 필기노트 제 7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있고요. 이 노인 부양비와 아까 노령화 지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출제된 적이 없었었는데 우리 필기노트에는 담아놨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전부 13년도 국가직과 14년도 지방직에 출제됐던 걸 또 23년도 올해 시험에 다시 한번 출제를 했던 그런 문제였더라. 자, 필기노트만 잘 공부하면 돼. 정말 알았죠? 자, 11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 방법은 했습니다. 자, 조사론 문제가 출제됐어요. 무작위 할당을 통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둔대요. 자, 무작위 할당을 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갈라놓고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 집단한테만 개입을 제공하고 통제 집단한테는 개입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설계에 해당돼요, 여러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 해당하는 거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찾으면 순수 실험 설계를 찾든지
아니면 순수 실험 설계 내에 있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찾으면 되는데 없잖아 지금. 그럼 결국에 남은 건 뭐야? 실험 설계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단일 사례 설계는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통제 집단이 없는 설계니까. 그죠? 실험 집단만 있는 설계죠. 유사 실험 설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죠?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으니까. 자, 1회 사례 연구 설계라고 했어요. 1회 사례 연구 설계는 원시 실험 설계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 원시 실험 설계 종류 3가지 공부해 봤었죠? 예, 1회 사례 연구 설계. 그 다음에 우리 사전 사후 검사 설계. 그 다음에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3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기억들 나셔야 돼. 자, 그러면 이런 1회 사례 설계는 원시 실험 설계고 얘도 뭐 안 해?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퉁 쳐갖고서 실험 설계라고 해놨는데 사실 실험 설계 안에는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가 다 들어가지만 그나마 여기서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실험 설계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얘는 순수 실험 설계 중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기노트 68페이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12번 봅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얘도 재밌는 문제가 출제됐죠. 자, 보면 자립생활 모델은 삶의 선택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립생활 모델, 재활 모델 다 공부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생활 모델은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제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이 홀로 스스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립생활 모델이었었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선택권을 강조하는 게 역시 자립생활 모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 유형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우리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적자를 꼭 보라 그랬죠. 정신적 장애 안에 정신장애와 그 다음에 무슨 장애? 발달 장애가 포함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구분해서 총 15가지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공부했었고요. 사회적 모델은 자, 얘가 출제가 됐는데 한번 봅시다. 개인의 기능적 제한이 아니라 심리적 상실에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봤다. 사실 얘는 이 심리적 상실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심리 재활 모델 또는 심리 재활 관점에 관한 얘기예요. 심리 재활 관점. 사회적 모델은 사회가 이 장애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사회가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 환경 또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장애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것이 장애인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게 사회적 모델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기능적 제한에다 초점을 두는 건 뭐였지? 개인의 기능적 제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의료 재활적 관점이죠. 또는 의료 재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얘는 심리적 상실에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심리 재활 모델 또는 심리적 모델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도 틀렸죠. 그 다음에 정상화 이론은, 자, 정상화 이론도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장애인의 시설 보호를 반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아, 이건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 그치? 상식적인 얘기야. 답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4번이 답이 됩니다. 재활 모델, 자립생활 모델에 관한 얘기들 21년도 국가직에 출제됐다가 지금 23년도 이번 시험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필기노트 111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정의 우리 법제로는 236페이지, 필기노트 236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정리되어져 있어요. 15가지 장애 종류가 신체적 장애하고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어지죠. 자, 우리 111페이지에 보시면 필기노트 111페이지에 이 정상화 이념에 관한 설명 잘 정리되어져 있어서 지역사회 내 강제적이고 폐쇄적인 장애인 생활시설 집중화에 반대해서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더라. 관련해서 17년도 지방직 추가에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시설 보호하는 것이라고 출제됐는데 관련 내용과 연계해 보면 시설 보호를 반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걸 지역사회 보호라고 공부했었죠. 예, 강조한다. 같은 맥락의 문제, 얼마든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12번도 어렵지 않더라. 자, 13번.
비에스텍의 관계 형성의 원칙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왔어. 그죠? 예. 자, 너무너무 쉬운 문제.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었다. 자, 보면 고유한 존재로 대우받고 싶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을 둔 관계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개별화 원칙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고유한 존재로 대우받고 싶어 한다. 그 욕구를 인정해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을 둔 관계 원칙, 이 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시 뭐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가 나오면 그건 수용에 관한 얘기고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을 둔 관계 원칙이다. 감정 표현, 이게 뭐지? 의도적 감정 표현의 얘기겠죠. 이 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가 부정적 감정도 표현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복지사가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의도적 감정 표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표현한 감정에 대해서 반응과 공감적 이해를 받고 싶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을 둔 관계 형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른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통제된 정서적 관여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예. 사회복지사가 보여지는 그 정서적 관여, 즉 감정의 이입의 정도는 의도적이고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의도적이란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너 제발 의도적 감정 표현하고 헷갈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 지문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정리됐죠? 그 답은 1번이다. 자, 우리 필기노트 101페이지에 해당 내용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14번. 면접에서 활용하는 상담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면접 시 사용하는 기술들. 자, 바꾸어 말하기. 이걸 환원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환원. 그죠? 한 주제를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다. 여러분, 이건 환원이 아니라 뭔가요? 환원은, 바꾸어 말하기는 클라이언트가 진술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해 주는 것을 환원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다른 주제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은 이게 요약 기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의 면접이 끝나고 나서 그 면접에서 있었던 얘기를 총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야.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또는 한 회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회기 때 만나서 지난 회기 때 우리 이런 일이 있었죠? 라고 총정리를 또 한 번 해주는 것도 요약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새로운 회기를 시작할 때 요약 기술을 쓴다 그랬었죠. 얘는 요약에 관한 설명이 더 가까운 거고요. 2번은 직면은 클라이언트가 지닌 생각이나 행동의 모순을 이해하도록 돕는 거. 이게 맞지. 직면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직면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모순적인 생각, 그렇죠. 행동을 어떻게 지적해주는 기술이라고 했었어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지적해주는 것이 바로 직면 기술이라고 공부했었고요. 자, 격려는 클라이언트가 한 말의 내용, 감정, 의미 등을 정리해주는 걸 얘기하죠. 얘도 사실 요약 기술에 더 가까운 설명이죠. 그렇죠. 격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너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기술을 바로 격려라고 했었습니다. 자, 해석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촉진해 주는 기술이다. 여러분, 이건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 전혀 아니죠. 해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신 역동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에 기반해서 뭐 하죠, 여러분? 가설에 기반해서 클라이언트가 내뱉었던 무의식적인 언어 내용들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바로 해석 기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은 것은 2번이 되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환원, 우리 15년도 지방직에 출제됐다가 요번에 또 한 번 나왔고요. 자, 이제 측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요번 시험 문제 되게 웃겼어요. 조사론 문제가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인행사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요번에 와장창 출제됐어요. 이미 앞에서 매슬로 하나 봤잖아요. 그죠? 자, 그 내용들 제가 이 총평에다가 총 정리를 해서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시험의 경향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고 그 경향에 맞춰서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누구랑요? 예, 저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합격할 수 있고
반드시 좋은 점수로 여러분들 합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했습니다. 조사론 문제인데 측정의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높아진다. 이 관련된 문제 이전에서 서울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었죠. 신뢰도하고 타당도의 관계는 자, 우리가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신뢰도가 높으면서 타당도가 낮은 경우도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죠.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맞게 고치려면 측정의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높아진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서열 촉도는 속성 간의 거리나 간격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속성 간의 거리나 간격을 동일하게 보는 것, 이걸 등간격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등간격. 같은 간격. 이 등간격으로 보는 건 서열 촉도가 아니라 등간 촉도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신뢰도 검사는 측정 도구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일관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신뢰도 검사 방법이 검사, 재검사법, 복수, 양식법, 다른 말로 평행, 양식법, 다른 말로 대안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적 일관성법 안에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 계수법이 있었었고 조사, 자간, 상호, 신뢰도 검사법이 있었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일관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공부했었고요. 자, 측정 시 발생하는 비체계적 오류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향, 사회적 적절성 편향 등이 있다. 이거 처음 나온 문제거든요. 이거 비체계적 오류. 비체계적 오류가 이전 시험에는 항상 무작위 오류라고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자, 이번 시험에는 비체계적 오류라고 출제됐는데 이거 체계적 오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체계적 오류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향, 사회적 적절성 편향 등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것. 이건 체계적 오류라고 해야 되고 우리 필기 노트에 해당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요? 62페이지에 체계적 오류,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 편향,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향들 전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 여러분 다 우리 공부했던 것들이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16번. 가족 단위 개입에서 활용하는 주요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가족 단위 개입 기술들이 나왔어요. 이 재구성이라고 하는 게 처음 출제가 됐는데 이걸 재구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재명명이라고도 합니다. 재명명. 그러니까 재명명, 재구성이라고 해요. 우리 재명명 기술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얘는 주로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다. 우리 재명명, 재구성이라는 것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족 성원에게 해당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야. 애가 막 부산스럽게 막 난리를 치고 다녀. 이런 애를 놓고서 엄마가 사회복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가 참 활동적이네요. 엄마는 걔를 놓고서 우리 애가 너무 부산하고 너무 정신없는 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걔를 활동적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재구성이고 이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맞는 얘기죠. 가족 조각은 밀착된 가족 성원들을 분리시켜 적절한 경계를 만들도록 돕는 기법이다. 우리 먼저 시험에도 가족 조각이 나왔었거든요. 지방직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가족 조각은 우리가 공간에서 가족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기술을 가족 조각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밀착된 가족 성원들을 분리시켜서 적절한 경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이건 민우친의 이 구조주의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경계 만들기라고 하는 기법에 관한 설명이죠. 경계 만들기. 그죠? 틀렸죠. 이거 경계 만들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설적 지식. 이것도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죠.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기법이다. 치료적 이중구속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역설적 지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한테 너 계속 싸워라. 즉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행동, 증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부부싸움 하는 증상을 계속하거나 또는 더하다고 시키는 겁니다. 너 부부싸움 계속해. 너 부부싸움 계속해. 그렇죠. 역설적 지시, 치료적 이중구속이라고 공부를 해봤고요. 역할 연습이라고 출제됐는데 이게 사실은 역할극이거든요. 역할극. 이게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죠. 가족 성원에게 다른 가족 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서 다른 가족 성원의 시각을 경험하도록 돕는 기법이다. 그렇죠. 역할극에 관한 얘기.
우리 공부해 봤지만은 미누친의 구조주의 가족 치료에서의 실연하고 사티의 경험주의 가족 치료에서의 이 역할극을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두 차이점은 뭐지? 실연은 아빠가 아빠 역할 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 역할 하는 거고. 그런데 역할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딸 역할을 해보는 거고 아빠는 아들 역할을 해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가족성원에게 다른 가족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야. 역할 연습이 맞더라. 답은 몇 번인가요? 여러분 2번이 틀렸네요. 이 가족 조각이 죄송합니다. 지방직이 아니라 작년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시고 우리 필기노트 124페이지에 해당 내용들 다 있어요. 자, 17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정신요양시설은 이것도 우리 시험에 이렇게 있어요. 필기노트 239페이지에 보시면은 해당 내용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해당된다.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재활시설, 여러분 이 정신재활시설도 정신건강 증진시설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의료기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이나 또는 정신의학과 의원은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정신재활시설은 어디에 해당돼요? 정신건강 증진시설입니다. 우리 필기노트 239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시설 나와 있죠.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정신재활시설이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여러분? 정신재활시설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 전문용어이다. 이것도 출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정신건강 전문용어의 종류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간호사, 그렇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이렇게 4명이 있었더라. 자,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우리 정신건강증진법상에 나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인데 우리 시험에서 요놈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어요. 누누이 드렸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239페이지에서 요 3가지 종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되어진다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18번 정말 특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야, 인행사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했지? 앞으로 이런 경향으로 출제될 거예요. 출제위원들도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될지를 이제 감을 잡으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거예요. 자, 보시면 6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시기입니다. 이때를 보통 아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동기는 6에서 12세니까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자, 얘는 제1차 신체적 성장 급등기에 해당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에 두 번에 걸쳐서 신체적 급등 성장을 맞이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1차 신체적 성장 급등기를 영아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기? 영아기. 보통 0에서 2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보통 자기가 태어난 몸무게의 2배 정도로 몸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걸 영아기라고 얘기하고, 자, 2차 급등기를 언제라고? 청소년기가 바로 2차 성장 급등기. 우리 청소년기에 관한 연령 규범은 조금 헷갈리는데 0에서 2세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1차, 2차 성장 급등기라고 얘기해요. 이 아동기, 즉 초등학교 입학해 있었을 시기는요, 완만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신체적 성장 급등기는 바로 영아기, 0에서 2세 얘기하는 거고, 삐아제가 제시한 형식적 조작기 단계의 사고가 주로 나타나는 시기다. 여러분, 이 형식적 조작기는 삐아제는 몇 살이라고 봤냐면 12에서 성인기 이전, 그러니까 성인기까지의 시기를 봤고 이때가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삐아제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4개의 인지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각 운동기는 0에서 2세, 그 다음에 전조작기가 2에서 7세,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7에서 12세,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형시적 조작기가 12세에서 어디까지? 성인기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감각 운동기가 영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이 전조작기 단계를 유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체적 조작기가 아동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맞게 고치려면 삐아제가 제시한 형식적 조작기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 단계의 사고가 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구체적 조작기. 자, 이 시기에 아동은 단체 놀이를 통하여서 개인의 목표가 집단의 목표보다 우선시됨을 학습하게 된다. 이것도 조금만 문제를 보면은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아이가 단체 놀이를 하는 건 맞아요. 왜 그럴까? 학교에 갔더니 이제 보통 체육 시간에 팀 스포츠를 시키잖아요. 그죠? 농구도 배우고 축구도 배우고 이래요. 그러면서 단체 놀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개인의 목표보다는 기존의 집단의 목표를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야. 우리 집단이 이겨야지. 축구 놀이를 하고 농구를 했다. 그럼 우리 전체가 다 이겨야지. 나만 이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바뀌어야 돼요. 개인의 목표가 집단의 목표보다 우선시됨을 학습하게 된다가 아니라 집단의 목표가 개인 자체의 목표보다 우선시됨을 학습하게 된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단체 놀이하는 건 맞아요. 자, 에릭슨은 이 시기에 아동이 성공적인 발달을 하게 되면 능력이라고 하는 미덕을 획득하게 된다고 봤다. 여러분, 요 6에서 12세가 에릭슨에 있어서 학령기에 해당되죠. 학령기에는 근면성 대 열등감, 다시 뭐라고요?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하는 심리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능력이라고 하는 자아 특질을 얻는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해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해당하는 옳은 것이니까 답은 4번이 맞게 되더라. 자, 이런 문제 우리 공무원 시험 역사상 처음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공부하는 전생애적 발달 단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폭넓은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경향이 앞으로 더 세지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직시하시고 관련된 내용도 공부하시되 공부 누구하고만 하면 돼요. 이제 저하고만 하시면 돼요. 예, 부족함 없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에릭슨 얘기가 2번 출제가 됐는데 이번까지 포함해서 이제 3번 출제가 된 겁니다. 여기 근면성 대 열등감, 능력이라고 하는 특질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보시고. 자, 19번. 역사 문제가 출제됐어요. 뭐 반드시 출제될 건데 출제됐죠. 서구 사회복지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이 1889년에 도입한 노령 및 폐질 보험이다. 우리 이 문제 뭐 맨날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최초의 사회보험은 자, 질산노 기억하실 거예요. 질산노. 독일에서 질병보험 1883년에 질병보험, 이드메인 1884년에 산재보험, 1889년에 노령 및 폐질보험 등장했는데 얘는 3번째 사회보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맞게 고치려면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이 1883년에 도입한 질병보험이다. 이래야지 맞는 겁니다. 이거 틀린 거죠. 개정구비법 1834년은 빈민의 처우를 균일하게 하려는 계획하에 원해 구호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자, 빈민의 처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원칙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균등처우의 원칙이었었어요. 개정구비법에 3가지 원칙이 있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열등처우의 원칙. 두 번째가 원내구제 원칙, 다른 말로 작업장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처우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원칙은 균일 또는 균등초의 원칙이라 했었어요. 원내구호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원칙 중에서 작업장제 원칙 또는 원내구제 원칙에 따라서 원내구호를 다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길버트법이 폐지됐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원의 구호를 확대한 것 아니고 계획하에 이걸 맞게 고치려면 균등초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래야지 맞는 겁니다. 자, 스핀햄랜드 제도 1795년 스핀햄랜드법 만들어졌어요. 최저생계비를 정하여서 임금의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최저생활 보장제도다. 맞는 얘기죠. 나치불법. 자, 1722년에 만들어졌던
작업장 테스트법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원하는 사람에게 노동을 강제하였으며, 자, 구제를 원하는 사람한테 노동을 강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작업장에 들어와라. 대신에 이 작업장은 끔찍한 곳이다. 작업장의 감옥화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비민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줬다. 무슨 기술 가르쳐줬었습니까, 여러분? 해외 수출용 물건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줬다 그랬죠? 그게 바로 1722년 작업장법, 다른 말로 나치불법이었었다. 자, 사회보험 관련 입법 문제가 22년도 국가직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질병보험이 최초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우리 17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작업장제 원칙, 균등처의 원칙, 자, 한번 보시고, 자, 스피nem랜드법에 관한 얘기들도 우리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필기노트. 자, 20번 봅니다. 인행사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작년에도 인행사 한 문제도 출제 안 됐습니다. 그 작년에도. 근데 이렇게 관련된 문제를 3개나 출제를 했습니다. 매슬로우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전생애적 발달 단계에 관한 얘기, 또 인간 행동과 성격에 관한 얘기. 아주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문제는. 예. 자, 그래서 주요 학자의 견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반두라는 인지적 요인을 강조했고, 맞습니다. 뭐냐면 반두라는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개인과 환경과 행동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인간 성격이 결정된다고 얘기했고, 그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인지를 본 거예요. 자기 강화 개념, 우리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과 같은 행동주의자지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과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두라는 자기 강화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스키너는 자기 강화를 인정하지 않고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가졌다 그랬었죠. 나오면 자기 강화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강화의 개념을 제시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저스는 비합리적 신념을 제시하는 거. 자, 비합리적 신념이란 말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 이거는 우리 앨리스가 얘기했던 알리비티, 즉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모델에서의 주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개변 목표로 제시한 건 이건 로저스가 아니라 앨리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자, 아들러는 각 발달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 때 건강한 발달이 나타난다고 봤다. 이게 재밌는 문제인데. 일단, 자, 기존에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아들러는 정신역동 이론가들 중에 유일하게 발달 단계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달 단계를 아예 논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위기라고 하는 용어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에릭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했었을 때 건강한 발달이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에릭슨은.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제대로 고치려면 에릭슨은 각 발달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이걸 잘 극복했었을 때 건강한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봤다. 이렇게 하지 맞는 겁니다. 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했고, 맞죠? 여기까지. 프로이트 하면 무의식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나왔어요. 우리 시험 역사상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을 묻는 문제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하였다. 자, 무의식을 강조한 것은 맞는데, 자,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한 건 융의 분석 심리론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융은요, 인간의 정신, 자, 융은 성격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고 정신이라는 용어 썼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을 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다시 무의식을 상부에 있는 개인 무의식과 하부에 있는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었던,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었던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관한 얘기도 출제됐다. 우리 상호결정론, 우리 페이지 5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기 강화 얘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앨리스의 알리비티 모델에서 함적 정서 치료 모델 116페이지에 우리 필기노트 내용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러는요, 정신역동가 이론가 중에서 유일하게 성격구조나 발달 개념이 없다라고 14년도 국가직에 출제됐어요. 그러면 이 얘기 자체가 틀린 거죠. 각 발달 단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러는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융 얘기가
우리 필기노트 48페이지에 있습니다.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 집단무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융만의 독보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융을 설명하기 위해선 집단무의식 얘기가 꼭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 반두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 강화가 나와줘야 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제를 다 조목조목 풀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 출제 경향, 기존의 출제 경향을 보충해서 좀 더 보완해서 또 넓게 출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하게 보여진 시험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필기노트와 우리 강의에서는 그걸 전부 다 흡수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여러분, 강의와 교재를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을 치르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꿈을 꼭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최고 멋진 복지사랍니다. 멋진 공직자가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